강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아 네트워크에서 엮은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라는 책을 가지고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시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동아시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 서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하나로 묶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정도로 아시아라는 개념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어우러진 광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타 지역의 아시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라는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일까?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라는 얇은 책을 읽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책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기존 나의 지식을 무참히 짓밟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간디는 성자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간디 자서전을 읽은 저로서는 간디는 당연히 성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지옥에 내려간 사람이 발가벗은 간디와 마릴린 먼로가 정을 통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와! 마하트마 간디는 행운아야. 좋은 일을 한 결과를 되돌려받는 모양인데 바로 저거야. 내가 원하는 벌도. 그러자 천사가 귀뚱합니다. 간디가 벌받는 게 아니라 마릴린 먼로가 벌받는 거야. 16쪽에 있는 말입니다. 유명한 인도 우스갯소리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농담을 읽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자 간디를 인도인들이 이렇게 농담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까? 간디를 비판하는 자들은 무슨 근거로 간디를 비판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간디를 비판하는 자들은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간디에게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계약할 조언을 구하러 온 노동자에게 간디는 협력과 조정을 권합니다.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죠. 그 결과 간디의 조언을 따른 노동자들은 생활이 더욱 열악해졌고 간디를 따르지 않은 노동자들의 생활은 개선되었습니다. 노동 문제뿐만 아닙니다. 간디는 매혹적인 젊은 아가씨를 옆에 재우면서 어떻게 자제를 했는지를 장황하게 묘사하는 일로 금욕주의를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대상이 된 여성의 인권은 그때 짓밟혀버린 꼴이 되겠죠. 간디는 종교의 벽도 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슬람 여설과 결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간디의 투쟁 방식이 비폭력적이었죠. 이것은 영국 자본가의 눈에 과학한 노동 투쟁을 하는 자들에 비해서 간디가 성자로 보였을 수도 있었겠죠. 특정 인물을 영시하다 보니 그 인물이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그러나 과연 과연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할까요?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그러한 모습을 도덕적 요구를 바라다가 진보적인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간디는 완벽한 성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존경하지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을 한 인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도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 인권투사 코라손 아키노. 그녀는 과연 인권투사였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1986년과 2001년 피플파워의 주인공인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을 우리는 필리핀 민주주의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과연 인권투사였는가? 라는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집권하고 나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미미했죠. 군부 세력의 쿠데타 위협 속에서 군부 세력과 타협하며 적극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힌 결과일 뿐이지 그녀를 두고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맨디올라 학살 사건은 그녀를 더 이상 변호할 수 없게 만듭니다. 토지개혁을 외치던 농부가 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기만 했던 대통령을 변호할 수 없으니까요. 더욱이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평하는 포괄적 토지개혁법이 무력화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일가 친척의 이익을 위해서 지주가 빠져나갈 구멍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죠. 피플 파워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혁의 동력으로 삼지 못했던 무능한 아퀴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의 문재인 정권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촛불혁명의 힘을 이용해서 적폐 세력을 몰아내는 개혁의 동력으로 삼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국민들은 힘이 되어 주어야만 하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매선 비판을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코라손 아퀴노 대통령의 실패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킬링필드의 전설을 끊다. 킬링필드는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킬링필드의 전설이라는 제목 자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킬링필드는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이 책에서 주장하는 킬링필드는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 킬링필드는 1969년부터 1973년까지로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국이 캄보디아를 폭격하면서 40만에서 80만의 민간인이 학살당합니다. 2차 킬링필드는 1975년부터 79년까지로 크메르 루즈를 이끄는 폴포트가 처형 10만에서 30만 명, 기회와 질병, 중노동으로 사망한 이들을 합쳐 최대 약 80만에서 100만 명이 사망합니다. 1차와 2차를 합쳐 10년 동안 150만에서 160만의 민간인이 학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킬링필드는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학살된 학살만을 떠올립니다. 강경 미국에 의해서 이뤄진 죽음은 애써 외면하죠. 국제사회가 학살자 처벌을 주장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역사만을 호출하여 재판하려 합니다. 강자의 학살에는 눈 감고 약자의 학살에는 단호한 것이 정의란 말입니까? 강자든 약자든 학살이란 만행을 저질렀다면 모두 재판대에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읽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수정해야 했고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는 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무지했던 겁니다. 두 번째, 혁명의 시련과 고통의 아시아. 우리에게 5월은 민주주의의 시기였죠. 그리고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부터 시작하여 5.16 군사 쿠데타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5월에 일어났습니다. 5월은 잔인한 계절이란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5월 혁명이 있었고 필리핀에서도 5월 항쟁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의 5월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 구질서를 말끔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신군부 세력이 폭압적인 정치가 이어졌듯이 그들도 계속 혁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을 스님이 도노 점수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노, 깨달았으면 점수, 수행해야만 합니다. 한 번의 혁명으로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시민의 힘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혁명은 납치당한다 라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시민은 조직되어 계속 혁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들 나라들이 혁명의 깃발을 이루었다면, 첫발을 이루었다면 동티모로 대통령 사나나 구스마우는 혁명의 첫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구스마우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인도네시아와의 독립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동지와 동포들이 죽어갔고 그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감옥에 갇혀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만 했죠.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독립의 기쁨을 느낀 것도 잠시 인도네시아에 매수당한 반독립파들이 동족을 죽이는 현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동티모로 독립혁명 전선 게릴라 동지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빌 것임을 분명히 약속한다. 251쪽에 있는 말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승리한다. 촛불 집회 때 불렀던 노랫말 가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진실이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직시한다면 많은 슬픔이 밀려옵니다. 인도네시아에 빌붙어서 동족을 죽였던 반독립파를 끌어안아야만 하는 구스마오 동티모로 대통령의 심정은 얼마나 착잡할까요? 진실이 힘을 갖지 못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구스마오가 독립과 혁명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두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민주화를 위해서 밀림으로 간 의사 나잉옹이고 다른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야신입니다. 버마의 안락한 의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던 나잉옹은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밀림으로 들어가 게릴라가 되었습니다. 승리가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어가며 전우의 죽음을 슬퍼하는 인간 나잉옹의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경지대의 소수민족과 유대를 지켜가며 자신이 진로를 모색하는 모습은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투사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잉옹은 민주화를 이뤄낸 한국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타국의 민주화를 지원해 줄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흐메드 야신, 그는 나잉옹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집안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게다가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불구의 몸이 됐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몸의 소유자가 강력한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대학살을 겪고 고향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고민했습니다. 술과 마약, 섹스로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을 유혹하며 정보를 빼내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책을 쓰고 무장단체 하마스를 조직합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에 잡혀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고문당하고 자신의 육체가 부서져도 그는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자에게 말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시절을 돌아보자. 한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순결한 독립투쟁의 역사를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의 난동으로 불러왔던가? 264쪽에 있는 말입니다. 아흐메드 야신이 이 말에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의 절규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야신은 과연 누가 테러리스트이고 누가 희생자였던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강자의 폭력은 전쟁, 약자의 폭력은 테러, 어느 것이 더 악한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 세력이 나쁜 것이 아닐까요? 나치 박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면 분쟁의 역사는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요? 너무 큰 희망사항일까요? 아시아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혁명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혁명을 위해서 혹은 독립과 혁명을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파서 울고 있는 아시아에 너무도 무지했던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시아의 여성과 성. 미투 운동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억눌렸던 여성들이 이제 혁명을 시작한 것이죠. 아시아의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당히 밖으로 나온 것일까요? 여성의 지위를 말할 때 그 사회의 대통령과 수상이 여성 출신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아시아는 당당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성을 억압한다고 평가를 받아온 이슬람에서도 여성 대통령과 총리가 선출되었으며 스리랑카와 필리핀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여성의 인권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가 보다 여성이 어떠한 정치를 하는가에 있습니다. 치마를 입은 남성이 정치를 한다면 현실 정치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여성다운 정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쿠마라퉁가는 남편이 암살된 후 가정주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합니다. 대통령이 된 그녀는 타밀 호랑이와의 전쟁을 확대합니다. 경제는 피폐해지고 결국 그녀도 몰락합니다.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면 남성의 마초적인 정치를 흉내내려 한 그 모습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는 스리랑카에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여성 정치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신 능력으로 최고 지위에 올라가지 않고 가문이나 혈통의 후광에 기대어 최고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 남성 정치를 흉내낼 수밖에 없었죠. 그녀들은 아시아의 여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힐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여성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이죠. 독립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에 안주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용감히 현실에 뛰어드는 모습이 희망스럽습니다. 2000개의 율법으로 여성을 옥죄고 있는 레바논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레바논 여성들은 최소한 교육에서 외형상 성평등을 이뤘으니 말이죠. 오럴 섹스를 하면 종신형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그것도 강소국 포르투갈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말입니다.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성은 억압의 대상입니다. 태국의 경우 성산업을 황색 저널리즘으로 이용할 뿐 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성의 규범인 카마르스타를 남긴 인도 역시 성을 금기시합니다. 서구에 비해서 아시아는 성에 대해서 억압적이고 수지부합니다. 물론 성진국 일본은 예외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처럼 억압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섹스를 장려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친 억압은 불필요합니다. 건전한 성문화는 사회를 밝게 만들 테니 말이죠. 마지막 주제, 네 번째, 민족주의는 악마인가? 민족주의를 악마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말하면 히틀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일민족 일국가의 역사가 깊지 않은 서구와 남아시아 사람들에게 민족은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족을 순수 혈통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바라본다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주의는 악마일까요? 유발 하라니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박멸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민족, 이 사피엔스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민족을 공동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면 민족주의에 쏟아지는 비난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민족을 만들지 못한 국가의 민족 만들기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민족을 호출했듯이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독립투쟁을 민족주의를 만드는 핵심 신화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르트가 집권하면서 1965년 9월 공산주의자 박멸을 민족주의를 만드는 신화로 이용했습니다. G35S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군 장교를 살해한 사건을 스가르트가 격퇴하면서 그는 민족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고 독재 정치를 합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 교과서에서도 스가르트는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요 장군들이 신체 주요 부위가 잘린 채 죽었다고 서술되어 있죠. 그러나 주요 장군들은 공산주의자에게 신체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없으며 신체 중요 부위가 절단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아픔이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고 합니다.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설 때만이 인도네시아는 보다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민족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족을 만드는데 민족의 유산은 특히 중요하죠. 그러나 문화재를 돌볼 경제적 여유가 없고 약소국이란 이유로 문화재를 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아시아의 현실입니다.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팔레스타인은 도굴과 약탈, 파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은 이스라엘의 입맛에 맞는 유물만 살아남고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약자의 힘은 단결해 있습니다. 약속들이 많은 아시아가 하나로 단결하여 문화재 도굴, 약탈, 파괴 문제를 다룰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의 민족 만들기는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화와 싸워야 하며 강력의 약탈과 파괴에 맞서야만 합니다. 아시아의 연대는 요원한 걸까요?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죠. 유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는가요? 내전?
강대국의 대리전 등등 수많은 평가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교가 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은 드뭅니다. 일본에게는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인도는 이 동맹의 리더로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파병을 강요당했고 타이의 경우 군부가 부저가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6.25는 아시아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기억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말입니다. 나는 질문합니다. 혹시 당신에게서 아시아도 6.25와 같은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요? 힘있는 강대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이웃인 아시아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시아는 제2의 6.25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시아는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